광주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발생했습니다. 친인척 9명이 추가로 감염된 건데 서울에서 온 확진자와 만났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산발적 감염이 계속되고 있고 해외 유입 사례는 20일 넘게 두 자릿수를 유지하고 있어 방역당국은 긴장하고 있는데요. 전문가와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백순영 카톨릭대 의대 미생물학교실 교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잠시 후 약 3분 뒤에 이제 확진자 통계가 나올 예정인데 어제 통계부터 잠시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어제 다시 30명대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해외 유입 사례가 여전히 급증 추세라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최근의 경향을 보면은 이 지역사회 감염은 10명 내지 20명대인데 이 해외 유입 사례가 훨씬 더 많아서 어제는 네. 거의 2배도 넘었거든요. 그렇죠. 예, 이것을 보면은 서울 수도권 지역은 상당히 지금 안정되어 있다고 볼 수는 있지만 수는 상당히 한정적이긴 해요. 그런데 지금 광주 사태에서도 보시다시피 서울 수도권에서부터 광주로 전파되는 상황이 일어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수는 적다 할지라도 서울 수도권인 경우에 있어서는 전국적으로 확산시킬 위험성이 있었는데 실제로 대전, 충남인 경우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안정이 되었지만 지금 상황은 안심할 수만은 없는 것이 이 지역사회 감염이 완전히 없다고 볼 수가 없고 아직도 네. 감염 원인이 불명한 깜깜이 환자가 9% 정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한 5%까지 줄어들지 않는 한 언제 어디서 또 산발적인 확산이 일어나고 이것이 또 전국적으로 퍼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아직도 아슬아슬한 순간인 건 맞습니다. 네, 확진자 수가 30명대로 떨어지긴 했지만 아직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이 해외 유입 사례부터 하나씩 살펴보면 러시아 선박에서 이 확진자가 속출하면서 우려를 사고 있거든요. 부산항에 이제 입항한 러시아 선원들이 무증상 감염자도 많아서 이 부분 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된다 보십니까? 그렇죠. 대부분 이 선원들이 아주 고령인 경우는 없기 때문에 젊고 건강한 사람들이 많아서 무증상일 경우가 많은데 지난번에도 19명이 감염되었는데 실제로는 러시아 선원들만 다 감염이 되었고 그 선원들 이외에 접촉한 이 노동자들은 사실 한 명도 감염은 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번의 경우에 있어서 지금 22명이 감염이 돼서 선원들이 토탈 41명이 감염된 상황인데 이 사람들이 지금 무증상이면서 또 증상이 있는 사람들도 있고 선내에서 오랫동안 같이 있기 때문에 오는 동안에 밀접한 환경 안에서 감염이 넓게 퍼질 위험성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양성률이 상당히 높은 부분이 있고요. 또 사실은 우리 그 노동자들이 술이라든지 혹은 하역을 위해서 배에 올라갔을 때 동선이 겹치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환경 안에서도 감염이 될 수는 있지만 지금은 사실은 방역들을 다 잘하고 또 마스크를 잘 쓰고 해서 감염되는 경우는 없는데 사실은 이 수산물 같은 경우에 있어서 마이너스 20도 같은 냉동 창고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쿠팡 사태 때와 마찬가지로 이런 데에서 마스크를 쓸 수 없고 감염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없지만 잘 주시해 봐야 될 상황이라고 봅니다. 네. 그런데 또 일각에서는 이 러시아의 선원들이 만약에 확진이 됐을 경우에 이 치료비를 전액 국비로 부담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있거든요. 그럼 뭐 전에부터 있었던 얘기인데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감염되었을 경우 치료비를 누가 부담할 것이냐 하는 것인데 사실은 그 외국인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이들이 만약에 지역사회에 노출이 되게 되면 우리 국민들의 보건이 위험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이것은 각 나라에서 사실은 잘 치료를 해서 완치를 시킨 다음에 귀국시키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우리 메르스 사태가 일어났을 때도 사실은 우리나라 환자가 중국에 가갖고 1억 원이라는 치료비를 들고서 한 사람이 치료가 돼서 온 경우도 있었어요. 그것도 아무 말도 없었던 일이 이것은 그 나라에서 발생했다면 그 나라에서 치료를 해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네. 조금 전 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통계가 나왔습니다. 어제 34명의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이 중 국내 감염이 21명, 해외 유입 사례가 13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30명대 유지하고 있고 특히 오늘의 경우에는 국내 감염이 해외 유입 사례보다 더 많아요. 국내 감염이 21명인데 이거 어떻게 좀 보십니까? 이게 아마 지금 광주가 그제는 0명이었었는데 그 9명이 늘어난 것이 이 21명에 있어 대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보이고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사실은 이 서울의 이 광진구의 환자가 광주에 가서 친인척들이랑 식사를 했는데 2박 3일간
9명이 감염이 되었거든요. 전부 네. 합쳐서. 근데 이 사실을 역학조사반한테 잘 알려주질 않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결국은 시간이 늦어졌고, 즉 광주에 간 날은 10일인데 그 이후에 동선이 밝혀지지 않고 자가격리가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확산이 되는 상황이고, 또 광주가 더 많은 확진자들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되어버렸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14일 날 증상이 나타난 사람들도 있었고, 이 사람들 또한 격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네. 지금 노출이 됐고 더 이상 확진자가 나올지 알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꼭 이런 부분들 역학조사할 때는 확실하게 밝혀주셔야만 이 엄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는다 하는 것을 좀 아셔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실제 조금 전 나온 통계를 보면 서울과 광주에서 각각 10명씩 확진이 되면서 국내 감염자 대전에 1명까지 해서 모두 21명입니다. 이렇게 늦게 광주에 다녀왔다라고 말한 사실이 사실 더 많은 N차 감염을 일으키는 거라고 보시는 거죠? 그렇죠. 결국은 N차 감염이 일어나는 것을 빨리 막을 수 있는 것이 빨리 동선을 찾는 것인데, 지금 자가격리를 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늦어졌고, 네. 이미 찾아갈 때에는 N차 감염이 일어난 이후이기 때문에 항상 늦을 수밖에 없죠. 늦는다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 날짜를 하루라도 빨리 줄여야 네. 이 확진자들이 늘어나지 않는 상황이 되는 것인데, 이것은 지금 이태원 발이었을 때 또 인천 학원 강사 뭐 계속 이런 방문 판매 계속 반복되고 있는 일들이거든요. 맞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꼭 인식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동선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절대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수도권에서도 산발적 감염이 계속되고 있는 점 우려스러운데요. 이 산후조리원에서도 산모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아직까지 이후 N차 감염이 있었는지는 아직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이게 산모가 감염이 되었을 경우 과연 그 신생아인 경우 얼마나 더 감염이 될 것이냐, 또 얼마나 중증으로 갈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것인데, 다행히 어린아이들은 사실은 그렇게 많이 중증으로 가는 경우는 드물거든요. 근데 어린아이들 경우, 신생아인 경우는 특히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엄마로부터 받은 항체 이외에는 자기 자신은 아직 항체를 만들지를 못하기 때문에 감염에 대해서는 취약한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잘 격리만 시킨다면은 엄마로부터 오는 감염은 막아줄 수가 있고, 또 여러 가지 그 돌보는 사람들이 잘 위생적으로 조치를 해야만 감염을 막을 수 있고요. 네. 특히 이 호흡기 바이러스 이외에도 이 산후조리원 같은 데에서는 로타 바이러스 같은 이 소화기계 바이러스가 감염이 되면 어른들은 괜찮지만 어린아이는 굉장히 치명적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기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바이러스들에 대한 이런 외부로부터의 병원체에 대한 방어를 잘 하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네, 이렇게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 나온 지 오늘로 딱 6개월째입니다. 어느덧 6개월이 흘렀는데 어제 권준욱 부부무장도 뭐 사과를 한 바가 있고 마스크를 초반에는 다 쓰지 말라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또 뭐 아쉬운 점이나 또 잘한 부분도 있을 테고요.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그렇죠. 우리 초기에 마스크는 WHO 권고에 따라서 한 것이기 때문에 뭐 잘못했다기보다는 그렇죠. 우리가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잘 몰랐다 하는 네. 부분이 맞는 것 같아요. 아쉬운 점. 아쉬운 네. 점일 수가 있죠. 그렇죠. 또 31번 환자가 나올 때까지는 이게 2월 18일인데요. 네. 우리는 모든 환자의 동선을 아주 잘 밝혔어요. 명확하게 밝히고 모든 문자가 다 각오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힘들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 문자들 받고 뭐 공포심이 있었을 수는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우리 방역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는데 31번 이후부터는 909명이 네. 발생을 했어요. 하루에 2월 29일 날. 이때는 이제 동선을 더 이상 밝힐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근데 우리 국민들이 모두 합심해서 잘 통제를 해서 결국은 4월 15일 이 총선을 할 때까지 완전히 한 자릿수로 줄어들었고 네. 그 위에 이제 연휴가 되면서 좀 아쉬웠던 점이 생기는 것이 거의 환자가 생기지 않는 상황에서 이 방역 당국 또는 정치권에서 너무 장밋빛 전망을 내놔서 이 5월 6일 이후에 생활 방역을 하면서 우리 이태원 그 집단 발생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가 그 이후에 일어나는 상황들을 보면은 조금 그 환자가 발생하지 않을 때 너무 해이해지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조금 전 통계 상황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어제 34명이 확진되면서 오늘 0시 기준 총 13,745명입니다. 신규 확진자 34명 가운데 국내 감염이 21명, 그리고 해외 유입 사례가 13명입니다.
국내 감염이 21명으로 서울과 광주가 각각 10명씩, 대전에서 1명이 발생했습니다. 또 해외 유입은 13명인데요. 검역 단계에서 7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사망자는 1명이 추가됐으며 어제 하루 37명이 추가 격리 해제되면서 완치자는 총 12,556명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전해드리면 어제 이어서 오늘도 30명대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제 K방역, 많은 의료진들의 수고가 있었고요. 그런데 세계에서는 또 일일 최다 기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다 확진자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미국, 브라질, 인도 등에서 수많은 확진자가 나오면서 이게 2차 대유행이 아닌가 이런 분석도 있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이게 2차 대유행일까 그런 생각이 안 들고 1차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즉 유럽은 어느 정도 좀 통제가 가능한 것 같지만 아직도 줄어들고 있지는 않거든요. 전체적으로 숫자가 추세는 줄어들고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환자가 많아지고 있고 네. 브라질이라든지 인도라든지 남아공이라든지 또 남미 계통에서도 굉장히 많은 환자들이 나오고 있고 이란 같은 경우는 어제 수상이 발표한 것으로는 2,500만 결국은 30%, 40% 이런 단위까지 감염이 되고 있다고 하거든요. 지금 상황으로 보면은 아직까지 진정이 되는 상황이 아니고 계속 정점을 향해 가고 있는 확산 일로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끝이 어딜까 하는 것이 제일 큰 문제인데 하여튼 제일 큰 나라가 인구도 많고 미국, 인도, 브라질 같은 나라가 잡히지 않고 있다는 것이 제일 큰 문제이고요. 네. 그 이후에 좀 진단도 잘 할 수 없는 좀 후진 국가들에 있어서의 감염을 어느 정도 선진국에서 막아줘야 되는데 그런 국제적인 공조가 거의 일어나고 있지가 않아서 이것이 과연 좀 잘 잡힐 수 있는가, 코로나19라는 것이 과연 올해 내년 정도에 잡힐 수가 있는가 하는 것이 굉장히 우려가 되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해외 유입 사례가 오늘은 조금 줄었습니다만 앞으로 늘어날 이 가능성에 대비해서 좀 어떤 부분을 이렇게 보완하면 좋을 거라 보십니까? 지금 봐서는 우리나라 국내에서 아무리 잘 통제를 하고 방역을 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검역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잡히지는 않을 것이고요. 네. 또 여러 나라들을 봐도 다 그렇습니다. 뉴질랜드만 해도 완전히 종식이 될 줄 알았었는데 그것이 안 되거든요. 네. 아무리 방역을 잘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전 세계적으로 통제가 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치료제라든지 이런 백신이 빨리 개발이 돼야 되는 것들이 분명하고요. 또 여러 가지 희망적인 소식들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네. 아직까지 우리 손에 들어오기까지는 올해 내에는 아무래도 어려울 것 같고요. 예, 이런 것들이 좀 더 희망적으로 많이 만들어지고 또 그리고 만들어졌을 때에도 각 공급이 제대로 전 세계적으로 잘 분산이 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결국은 이 선진국들이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에서 전부 독점을 해버리면은 이것이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공조가 잘 되고 치료제라든지 백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개발이 되었을 때에도 전 세계적으로 좀 공평하게 분배가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스템들을 마련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데 희망적인 소식 중 하나가 셀트리온이 이 백신 개발에서 임상 일상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그렇다면 이게 올해 안에 개발이 가능한 건지 여쭙고 싶어요. 글쎄요, 시간적으로 보면은 올해냐 내년이냐 이런 거 문제보다도 우선 네. 효과와 안전성인데요. 지금 셀트리온에서 하고 있는 이 실험은 임상 실험에 있어서 전 임상에서 효과가 좋았고 네. 임상 일상을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일상 이상 이게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 우리나라는 하루 환자가 수십 명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경증인 환자들한테 대량으로 투여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셀트리온에서도 아마 영국하고 같이 한다고 그러고 이 항체 치료제라는 것은 굉장히 가능성은 있습니다. 혈장 치료제랑은 달라서 대량 생산을 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네. 그리고 해외에서 아무리 개발이 된다고 할지라도 우리나라에서 갖고 있지 않으면 우리가 공급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은 미국에서도 어저께 앤토니 파우치 알러지 전염병 연구소 소장이 네. 미국에서 하고 있는 다닐크론 항체라는 개념이 지금 3상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9월 달에 상용화를 할 수 있다고 그러는 정도니까 미국이 더 빨리 가고는 있지만 그 빨리 가고 있는 그 물질이 개발돼서 상용화된다고 그래도 우리가 치료제로 사용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그에 못지않게 빨리빨리 이것을 개발을 해서 상용화를 시킬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미생물학교실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